뭐냐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정당한지를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요놈입니다. 그 당시의 법률 용어. 예를 들면 법률가가 변호사가 그 사람을 변호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안 했다라고 변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어떤 짓을 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형량을 맞추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그 정당성의 일부라고 변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함을 밝히는 거죠. 지금 말하면 justification. 그게 한타가 말하는 연역입니다. 그 말의 용법이 아주 특별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에서 연역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논리에서 귀납과 연역하잖아요. 귀납과 연역. 근데 이 논리학의 용어에도 관련되는 거죠. 이게 꼼꼼한 용법이 아니고 관련된 거예요. 연역과 귀납. 자, 연역과 귀납 어떻게 다 induction, deduction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볼 줄 몰랐죠. 어떻게 다릅니까? 연역과 귀납. 보통 여러분이 지금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개념이 애매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걸 끄집어내는 게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면허있고 귀납은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걸 끄집어내는 게 귀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납적 일반화잖아요. 그래서 백조 1은 희고 백조 2이고 백조 3이고 백조 4는 희니까 모든 백조도 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왜냐면요. 귀납이 지금까지 백조가 희였으니까 백조 만까지 희였으니까 백조 만 플러스 1도 힐 것이다 생각해도 귀납이에요. 그럼 그건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지금까지의 것으로부터 단 하나를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유비추론. 인생은 야구와 같다. 그러니까 봐라 야구가 9회말 투아웃에 홈런 쳐서 역전하듯이 인생 한 방에 내리다. 귀납적 명칭이거든요. 잘못된 귀납 명칭. 인생 조지는 귀납 명칭이지만 복권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물로부터 다른 사물로 이전하잖아요. 그것도 유비추론도 귀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귀납 연역을 정확하게 규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련되는 거니까 연역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을 100%로 주장하는 문제입니다. 필연성.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필연적임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 이게 연역 문제입니다. 전제가 참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결론 나옵니까?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죽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죽고 소크라테스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제가 참이면 만일 참이라면 결론은 100% 참입니다. 이게 연역 문제이고 귀납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개연적인 100%가 아니고 확률이 높지만 100%는 아닌 거 개연적인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그게 귀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원래의 규정이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전체가 성립하면 당연히 부분은 100%로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부분들이 성립하면 거기서 일반화시킨 건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의는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필연적이고 전제와 결론의 관계가 개연적이고 그렇게 규정해야 됩니다. 근데 다르게 우리하고 얘기하면 이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귀납은 연역은 발견의 논리고 귀납은 정당화의 논리잖아요. 거꾸로 귀납은 발견의 논리고 연역은 정당화의 논리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납은 왜 발견의 논리냐? 100가지의 경험으로부터 아직은 경험 안 해본
백조 101에 대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죠. 또 제한된 수의 백조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내가 경험 안 해본 모든 백조에 대한 것까지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부터 아직 경험 안 해본 것을 끄집어내는 게 귀납이고, 따라서 경험 안 해본 것에 주장하니까 100% 맞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확률이 높을 따름이지. 그래서 이거 발견해 놓고, 연역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고 소크라테스 사람이라면 이미 이게 다 참이라고 전제할 경우 이렇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거꾸로 말하면 소크라테스 죽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두 죽고 소크라테스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역은 기본적으로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확정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제가 주어지면 결론은 당연히 나오는 거지. 전제에 없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지금 연역에 뭐가 합니까? 정당화. 연역은 기본적으로 정당화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 법학에서 디덕션이라는 말을 대립시키는 법학적인 용어로 썼던 게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논리에서도 전통적으로 디덕션이라는 것을 정당화의 시스템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거죠. 한쪽으로 그런 뜻에서 연역이라는 말을 정당화라는 말로 쓰는데 뭘 정당화하느냐? 순수 지선 개념을 정당화합니다. 왜 순수 지선 개념의 정확히 말하면 사용을 정당화하는 건데 왜 그런 거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역이 왜 필요하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스트에서 지금 예를 들면 밑에 보시면 우리는 일단 경험 개념들을 어느 누구의 의의 제기 없이 사용하고 있고 연역 없이도 그런 개념들에게 고유한 뜻과 상상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권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권리가 있다는 게 권리 문제니까 권리가 있다는 말은 정당하다는 얘기죠.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자, 경험 개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경험 개념. 어떻게 경험 개념입니까?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게 경험 개념이죠. 컵, 나무, 또 무슨 안경 다 경험 개념, 경험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컵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컵 발견하잖아요. 경험 속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나무라는 개념을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 경험 속에 나무들을 다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뭐냐면 어떤 개념을 쓰는 것에 문제가 뭐냐면 개념을 쓰는 사용의 그 개념에 혹은 개념 사용의 객관적 타당성을 따릅니다. 그 개념을 대상에 대해서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나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타당합니다. 나무 찾을 수 있잖아. 나무이라는 걸. 근데 운명이라는 게 뒤에 밑에 보시면 그리고 읽어보시면 됩시다.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것들의 객관적 실제성을 증명해주는 경험을 항상 직접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객관적 타당성이란 말이 현재까지 얘기 안 했지만 지금 뭐라고 했냐면 권리 얘기했죠. 권리. 무슨 권리냐면 경험 개념들을 어느 누구의 의의 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근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서 오냐면 그것들의 객관적 실제성을 증명해주는 경험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타당성은 뭐에 의해 증명되느냐? 객관적 실제성에 의해 증명됩니다. 자, 달리 말하면 분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가 쓰는 게 문제가 없어요. 왜? 분필이 있으니까. 분필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쉽게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필이라는 개념을 쓰는 객관적인 타당성은 분필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고 우리가 쉽게 경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성립됩니다. 그런데 유령이라는 개념은 유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논란이 생기는 거죠. 왜? 유령이 실제로 있다면 경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면 유령이라는 말을 개념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만약 경험 속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데 유령이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의 경험적인 개념들은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쉽게 경험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 수학적인 개념, 삼각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쓰는 객관적으로 그걸 막 삼각형 개념을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각형 개념을 써도 돼야 안 돼요? 됩니까? 됩니다. 왜? 그건 말이죠. 경험 세계 속에 발견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경험 세계 삼각형 비슷한 게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삼각형은 정의에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머릿속에. 공간 속에 삼각형이라는 개념에 맞는 대상을 공간 속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구성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개념도 그 개념을 쓸 수 있는 대상을 항상 구성해낼 수 있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금 그 다음 나오는 행운, 운명 같은 개념, 행운, 운명 이런 개념은 행운에 해당되는 대상을 경험 속에 발견할 수 있냐, 또는 우리의 어떤 선언적인 공간 속에 공간의 시간 속에 그려낼 수 있냐, 운명. 만일 그런 걸 그려낼 수 없다면, 그런 걸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가 경험 속에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개념인 거죠. 운명이 없는데 운명 얘기하면 가짜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떤 개념을 쓸 때 그 개념을 마음 객관적으로 써도 되는 개념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 범주도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범주도 개념이죠. 하나, 여러, 개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범주도 지성의 순수 지성 개념인데 이 개념이니까 그 개념을 예를 들면 요정이라는 개념을 내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머릿속에 공상이다라고 요정이라는 말을 쓰면 누가 뭐라고 하는데 여기 요정이 있어. 요정이야. 그리고 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개념을 쓰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무라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게 나무야. 그러면 여기 있구나 하니까 나무라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나무에 해당되는 대상이 객관적으로 실제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내가 사용의 권리를 가지지만 요정이라는 걸 보고 이거 요정이야 그러면 요정 아닌데 요정이라 그러니까 요정에 해당되는 게 뭔가 없으니까 그 용어를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권리를 못 가지는 용어가 되는 거죠. 운명도 운명이야 그러는데 정말 운명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우리 경험 속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개념을 경험에다 막 쓰는 것을 타당한 개념이 아닌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